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금요일의 남자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백신 접종 인센티브 등장. 코로나19 소식인데 오늘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연장하면서 백신 인센티브 얘기를 했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 와중에 백신 무용론 주장까지 나오는데 팩트 체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2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달라지는 부분이 음식점이나 카페 영업시간 4단계 지역의 경우는 오후 10시였던 것이 9시로 앞당겨집니다. 지난 예. 3차 유행 때 기준으로 앞당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수를 산정하는 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최대 4인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최대 2인이잖아요. 저녁에. 예, 근데 그 2명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 2명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부르셨습니까? 김성현 수석이 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아, 네네. 저는 1차에 마무리한. 예, 예. 민방인데. 예. 네, 젊어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조합입니다. 어쨌건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저 같은, 그리고 김성애 소장님 같은 사람 이렇게 2명이 더해져 있으면 네. 접종 미접종자 2명까지 해서 4명까지 2+2. 예, 만날 수 있다. 저는 1차 접종만 했는데 2분의 1인분으로 쳐주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반만으로는 안 되고 모두 맞아야 되고. 자, 백신의 강을 넘어서. 네, 예, 그래. 그렇게 해야 이제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런 한편으로 이제 거리두기 피로감이 또 있는 가운데서 위드 코로나와 어느 정도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근데 이런 이 의견은 이제 과학적인 어떤 사고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이왕재 명예교수라는 분이 해부학, 면역학 전공을 한 학자라고 하는데, 예. 고성국 TV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백신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다. 그리고 한국인 대부분은 무증상 확진자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백신 효과가 없다고 입증이 됐고, 이제 코로나는 토착화돼서 감기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을 2월 2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계를 해보면은 치명률이 이제 확진자 중에 사망자를 의미합니다. 0.4279%입니다. 네. 근데 백신 접종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대비해 가지고 사망한 비율은 0.0028%거든요. 좀 제가 간추리면은 코로나 치명률 이것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비율보다 152배 정도 높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백신을 맞으면 그 위험이 15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뭐 해외 영국,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능이 없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중증 예방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네. 한국의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질병이 되었느냐 했을 때 누적 치명률을 보면 80대 이상의 경우는 17.51%거든요. 그리고 70대 5%가량이고 60대도 1%를 넘는데 감기하고 과연 비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팩트 체크 결과 이왕재 명예교수 얘기는 대부분 기각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런 뉴스가 만들어지는 배경 원인, 사회적 징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이게 저는 좀 심각한 게 뭐 명예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일반 네티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넘기는데, 그렇죠. 타이틀을 가진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배경이 있거든요. 예컨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화당의 골수 지지자들 등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렇다 할 배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성현 소장. 저는 뭐 이런 가짜 뉴스 참 심각한데, 이게 유튜브에서 예. 조회수가 나오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예.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콘텐츠만 아무거나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역 당국과 글쎄 다른 주장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짜 뉴스로 점철된 소식들을 그냥 이 횡행하고 떠도는 것은 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또 심해지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또 방역 당국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고 이 중간에서 어디에서 천을 찾을지 이번 방역이 우리 정치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언론중재법이 이런 거 막겠다고 만들었는데 정작 만들어진 법에는 유튜브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성 언론, 유튜브야말로 진정한 언론이고 기성 언론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법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짜뉴스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또 거리두기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위중증 환자에 초점을 두고 확진자 총수보단 다른 패러다임으로도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슬슬 대비는 해야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당장 늘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까지의 확진자, 뭐 이제 확진자 숫자보다는 사망자나 위중증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얼마까지의 사망자를 견딜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분이 무슨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이건 완전히 위험한 얘기죠. 거짓말이지만 네, 예.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그냥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더 많다. 저는 이거는 참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확진자 숫자만 따질 게 아니라 폐업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청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만 지원하겠다라고 또 목리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돈 몇 푼인데 뭐가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 해이 고려하지 않고 일단 뿌리고 나중에 같이 가혹하게 잘못하는 것들은 걷어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대책을 세금을 더 걷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듬뿍 주거나 그게 안 되겠으면 지금부터 정치권을 포함해서 방역 단계를 느슨하게 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게 3달이든 넉 달 후든 지금부터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 작가님. 이게 그 전문가 말을 들어봤는데 그게 지금 뭐 9월, 10월, 뭐 11월 달에 뭐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뭐 바꾸자.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러니까 70% 가지고 안 되고 100 몇십 %가 돼야지 겨우 도달한 목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 규모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풀어줄 경우에는 그게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의료 붕괴가 왔거든요. 예. 뭐 지금 뭐 매일 2만 5천 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의료 붕괴가 와가지고 병상 문제라든가. 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접종과 더불어서 거리두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그 소상공업자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재난지원금 뿌리지 말고 그 돈을 몽땅 다 여기에 투입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좀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저소득층 지원금을 이제 1인당 10만 원을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라는 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빨리 좀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수가죠. 이천 화재 대응 논란. 민주당 내분까지 나왔던 황교익 씨 논란.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걸로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는 이천 쿠팡 화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 또 논란이군요. 네, 일단 황교익 씨는 경기관광공사직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결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갈등을 빚었던 상대방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뭐 통화를 하고 좀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재명 캠프 내에서도 사퇴 의견이 좀 많았죠. 이런 예. 것들이 어우러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새로 불거진 사안이 이재명, 황교익 두 사람의 유튜브 촬영이 있었던 날이 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이제 쿠팡 화재하고 겹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2021년 6월 17일 저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면에 잡혀 있는 달력을 보고 이제 아하. 네티즌들이 같은 날이다라고 좀 그렇게 그것도 잡아낸 어떻게 또 것이라고 다 볼 수 있는데 잡아내서. 예, 이날 저녁에 촬영을 했는데 그날 새벽 5시 36분경에 화재가 발생을 처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튿날 18일인 오전 1시 32분쯤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빨리 가지 않은 게 문제다 이런 의견이 대두됐는데 경기도 측의 설명으로는 17일 오전에 대응 1단계 해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11시에 경남도와의 협약식에 참여를 했고 행정 1부지사를 파견해서 상황을 살폈다. 화재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야 양쪽에서 좀 비판들이 날아들었는데요. 네.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였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먹방을 보면 실종 소방관에 대한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윤희숙 의원은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 먹고 있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 지사 사진하고 나란히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 현장에 왜 가지 않았냐고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한번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지휘를 했냐 안 했냐.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예, 자, 이재명 지사 해명은 그러니까 필요한 지사로서 역할은 다 했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로운 논란입니다. 황교익 씨는 사진 사퇴했지만 관련한 논란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진 작가님. 예. 그 이재명 지사가 대응을 합리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정당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빨리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난을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이 일을 수습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인데 계속 변명을 하거든요. 지금 뭐라냐면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에 고립됐다는 사실도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먹방을 찍습니까? 히히덕거리면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내가 보고도 다 받았고 지휘도 다 했고 현장에 뭐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예. 김성애 소장. 근데 참 어려워요. 예, 도지사가 어느 역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대형 화재긴 했는데 대형 참사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각자의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어떤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임금의 역할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진 작가님 말씀 일부 공감이 됩니다. 어쨌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후보가 몸을 한껏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해결을 할 방법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행정가, 지도자, 정치인이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할 것인지 또 이 분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진 작가님.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정을 다 물리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먹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니 술집 단속하는 현장에도 자기가 직접 가는 분이거든요. 신천지 쳐들어갈 때 자기가 직접 갔잖아요. 근데 정작 이거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가 필요한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한 사람이 고립돼 있다는 도지사는 그 화재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황교익 씨랑 거기서 떡볶이 먹으면서 히덕거리면서 먹방 찍는 것은 도지사가 있을 자리는 분명히 아니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앞으로 저분은 뭐 대통령이 되건 공직자가 되면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김 소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듣고 있겠습니다. 이게 쉴드 칠 게 있고 못 칠 게 있는데 이거는 쉴드가 안 되거든. 자, 김수민 평론가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또 세월호 참사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좀 다른 사례하고 또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뭐 현장에 무조건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그렇게 먹방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이제 좀 상대 정파 있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저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거냐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컵라면 먹었다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저도 내심은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사임했잖아요 그때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때 그런 기준을 들이댔던 사람들이라면 자기한테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게 맞죠. 예, 좀 많이 남아서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2부 시작할 때 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캠프의 총괄 특보 단장인데 또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죠. 자, 다음 뉴스 국민의힘 얘기인데 일단 네 분이 휴전 상태에 갔는데 불씨는 남았어요. 일단 갈등의 당사자였던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전 지사, 윤석열 전 총장 모두 무건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윤석열 캠프 측도 25일에 예정된 비전 발표에는 참석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여러 불씨들이 좀 남아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그중에 하나가 경선 룰이거든요. 예. 경선 룰이 이제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을 걸러낼 거냐 이 소위 얘기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네, 최재형 캠프 쪽에서는 이거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반대 입장,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까지 반영해야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경쟁력 후보가 선출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 지도부 연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논란이 됐던 녹취록 공방 일단은 정리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리된 건 맞죠? 예, 뭐 또 당사자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봤자 이제 뭐 당에도 도움되지 않고 또 당 대표나 후보 진영에서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봉합하고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선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지금까지 서병수 위원장께서 본인의 뜻과 뭐 다를지는 몰라도 경선 준비 과정에 상당히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예. 그분께서 또 그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장까지 맡으시면 경선 업무 전체가 이제 불공정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후보 측뿐만 아니라 당내에 많은 현직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결정은 뭐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또 그러면 어떤 분을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모실지 예. 뭐 그런 점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립적인 분을 모셔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논란의 그 상황을 끝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성애입니다. 어제 뵈었던. 예, 예, 자주 인사드립니다. 자주 봬요. 예. 네. 그 이제 선관위 관련돼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들었었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수행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까? 토론회도 20여 차례 거기다가 토론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기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당 밖에서 이런 주제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즉 중립적인 원로 인사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사를 이준석 대표가 좀 고집하거나 선호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예상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래도 50% 이상은 서병수 위원장을 고집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을 새로 추천을 해서 최고의 의결을 구할지는 솔직히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원로들이 오셔서 중립적으로 관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토론의 내용도 다르고 또 상당히 앞으로 후보 측에서 쟁점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제대로 해줄 분이 오셔야 되는데 위원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위원님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이게 이준석 현 대표 체제로는 대선을 좀 치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인터뷰에서 사회자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예. 그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이 지금 어른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분이 오셔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입장이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는 맡으실 것 같지도 않고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또 임명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선관위원장 임명 하나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후보하고 당대표가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당대표의 영이랄까요? 위험이 되게 필요한 자리인데 이준석 대표가 좀 이번 대선까지 무사히 좀 잘 치르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당의 구성원들 모두가 이준석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 주길 바라고 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빚어진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의 첫 단계였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좀 공정한 분을 모신다면 그분이 잘 운영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열의 가능성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황교익 씨 논란이 이제 그 민주당의 경우는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을 해서 이제 문제가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국민의힘도 좀 원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뭐 서병수 위원장님이 전혀 물러나실 의사가 없었어도 네. 의원들 몇 분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물러나셨거든요. 예. 우리 당에도 이 자정 기능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물론 뭐 어른이 계신다는 표현은 제가 조금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그 당의 구성원들이 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분란의 소지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제 녹취가 안 되는 핸드폰으로 좀 교체해야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핸드폰 바꿔야 됩니까? 근데 뭐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걸 뭐 이준석 대표가 녹음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뢰가 특별히 더 떨어졌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을 자주 하고 예. 또 많은 당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서 반영을 한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쿠팡 화재 당시에 그 대응 논란, 이제 먹방 촬영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딴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휘를 해야 될 구조대장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미 희생을 당한 상태에서 구조대장의 생사가 문제가 되어서 소방관들이 전부 그 현장에 있는 상황인데 그 총책임자가 한가하게 먹방 찍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윤희숙 의원은 말씀 비슷하게 좀 엽기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이번에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조금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직 사퇴해라 윤석열 총장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같은 입장이세요? 지금 뭐 지사직 사퇴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걸 지금 붙들고 앉아서 황교익 씨를 내세우고 그분을 내세워서 네거티브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직 예. 사퇴야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요? 크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상황 얘기를 좀 해보죠. 휴전 상황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선관 위원장을 두고도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니 진 작가님부터. 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워낙 패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생각이고 약간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생각은 이겁니다. 5% 진다? 근데 이기려면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2030을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경선을 재미있게 예능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짜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실패를 했지만 선관위원장도 아마 자기 생각을 받아 안아서 실행시켜줄 그런 분들을 모셔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싸움이 다시 재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번 패배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안 할 것 같긴 한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김성현 소장님.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조연출을 뽑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연출이죠. 흥행을 위해서. 예, 뭐 아니 대표적인 왜 이 PD가 나와서 말하는 프로그램 1박 2일에 나무 PD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출연하는 걸 즐기는 PD예요. 자기도 막 뛰어들어서 같이 막 게임도 하고 주고받고. 실제로 1박 2일이라는 게임 토론회도 지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막 해서 이제 1박 2일처럼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 본인이 PD를 하면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걸 보조를 해줄 선관위원장을 뽑는 건데 지금 이제 그래서 공관위 할 때 했던 서병수 위원장이 이걸 같이 해봤으니까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했더니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로를 찾는다. 이제 김재원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엔 그냥
또 조연출을 구하려고 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져서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잠깐만 짧게 하나요? 아까 전에 그 희생자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재, 쿠팡 화재와 관련돼서 이제 내연제를 썼고 쿠팡 직원들이 잘 대피를 시켜서 사망 0명이었고 부상 0명, 민간인 부분에선 그랬다는 점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택시 면허를 땄잖아요. 이게 네. 이제 사실은 자기가 택시 운전사 하면서 옆에 후보 태우고 이런 것까지 이제 구상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후보는 아무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이긴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경선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겠다는 거고 후보는 소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캠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예. 네, 자 김수민 평론가. 요 상황을 마지막 정리하시겠습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 뉴스를 짧게 해주실까요? 짧게 하죠.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음성읍 본인의 고향인 충북 음성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뭐 행사 이런 건 좀 따로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선언을 한 셈이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또 꺼냈는데 경제장관을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그 스토리를 꺼내면서 본인하고 좀 이입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의 정치를 주민 참여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거대 양당 정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고 본인이 만들어갈 조직을 스타트 기업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